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주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윤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우 변호사는 원래 2% 고정이고,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 첫 출연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청취자, 애청자로 뉴스 정면 승부를 좀 들어오다가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보다 더 잘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고발 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횡령, 준사기 등 혐의로 전부 기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대부분은 불기소됐고 기소된 건 얼마 안 됐다면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네, 일단 불기소된 사안들을 보면 윤우원 부부의 신고된 연간 수입이 5천만 원 뿐인데 딸 유학비 수억 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지출을 했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출처가 거의 다 소명이 돼서 남편 보상금과 지인들의 대여금, 차용금 이런 것, 그다음에 저축 이런 돈으로 했다는 게 입증이 돼서 불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의 정대협 소식지 제작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부분, 이 부분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잘 제작을 해줬다라는 부분 때문에 불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부친을 위안부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서 월급으로 7,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여기 대해서는 실제로 일을 했고 월급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불기소 처리가 됐고요.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처리 관련해서 공시누락과 부실공시 부분은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기준에 위배된 게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리를 했네요. 그다음에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기부금 수입 22억 원 중에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한 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원을 유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확인돼서 불기소했고, 안성 쉼터 헐값 매각은 시세대로 매각한 것이어서 불기소 처분됐고요. 불법 증축을 했다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불기소가 됐습니다. 예. 각종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얘기한 건 불기소된 걸 말씀하셔 주셨는데, 예. 불기소가 어떤 의미입니까? 불기소는 지금 다 혐의가 없어서 기소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시간을 잠깐 돌려보면은 언론 보도 또 야당에서 엄청난 공세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몇 주간 아주 크게 보도됐던 내용들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 그럼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네. 기소된 내용은 어떤 건지 좀 봐주실래요? 일단 그 정대협에서 운영했던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제 박물관이 등록되려면 학예사가 근무를 하는 게 이제 필수 요건인데요. 예. 실제로 학예사가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이제 속였다. 그래서 뭐 인건비 등의 여러 명목으로 3억 원을 부정 수령했다. 예. 이런 혐의가 하나 있고요. 예. 또 이제 여성가족부로부터 이제 인건비를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런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또 기부금을 모으려면 이제 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제대로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40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았다는 부분. 그리고 특히 또 언론에서 주목했던 부분이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왜 장례비를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로 받았냐. 예. 그 금액만도 한 1억 7천만 원에 이르렀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금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제일 좀 주목했던 건 개인적으로 이제 횡령했다는 그 혐의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한 1억 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건데요. 일단 개인 계좌로 3억 3천만 원을 모금해서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부분, 또 법인 계좌로 모은 돈 중에 한 2천여만 원을 썼다는 부분, 그리고 마포쉼터 운영비 계좌가 따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 계좌에서도 한 2,100만 원 정도를 개인이 이체받아서 소비했다고 지금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에 해당하고요. 또 이 부분 또 논란이 됐는데 준사기, 그러니까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그 피해자 할머니가 이제 상금을 타셨는데 그중에 한 절반가량인 8천여만 원을 할머니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기부하게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이번에 공소장에 담겼고요. 또 안성쉼터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예. 자, 기소가 된 것, 또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을 쭉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기소된 것 중에서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준사기, 이 혐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판에
정해가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문제는 또 심각해지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준사기는 일반 사기랑 좀 다르게 죄질이 좀 불량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성년자나 뭐 심신장애자 같이 본인의 이해득실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금액을 편취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준사기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상당히 정치적 타격, 뭐 법적 타격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거 주체적으로 판단 내린 그 할머니를 이제 오히려 모독하는 거다. 욕보인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예. 일단 준사기 부분에 관해서는 윤미향 의원 측은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한 거지. 그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사기쳐서 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업무상 횡령도 사적 유형이 없다. 이런 주장이고,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도 정대협의 손해를 입혀야 업무상 배임이 되는데 손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 법정에서 결국은 공방으로 이어가겠네요. 네, 이 부분들은 다 뭐 하나하나 공방을 해야만 공방을 하고 인정될 부분들인데, 예, 뭐 인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봤을 때는 상당 부분 13억 부분이나 그다음에 그 유학비 부분 등등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가 입증이 되면 불기소라고 지금 1억 정도 이 부분을 개인 계좌로 갔는데 증빙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은 전부 다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준사기 부분 관련해서도 당시 할머니께서 심신장애셨는지는 당시에 활동을 했고 인터뷰를 했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거나 동영상이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그 중증 치매로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 그거는 또 한번 따져볼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불기소된 처분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이렇게 불기소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은 책임이 과연 없는가? 무책임하게 정쟁으로 몰고 간 정치권, 또 어디서 단독 경쟁이라고 하죠. 단독 달면 또 뒤에 우하고 다 따라 쓰는 이런 문제점. 근데 언론은 잘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정치권이야 선거로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기소된 것들이 오히려 더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던 그 수사 단계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남편한테 일감을 몰아줬다, 아버지를 특혜 채용을 해가지고 돈을 줬다. 이 부분 상당히 좀 도덕적인 타격이 불가피했고 이제 기소까지 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일단 어제 공소장이 나온 이후에도 이제 불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뭐 한 13억 원 정도를 유용했다, 횡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액수는 또 한 1억 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네. 큰 돈이지만 처음에 좀 부풀려져서 의혹 제기에 그쳤던 부분이 이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가면서 교통정리되고 이런 가지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을 저희니까 짚어드리고요. 근데 이 아까 장 변호사 말 안 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어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부분이 있을 예. 텐데요. 이제 안성쉼터를 정대협이 운영하면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용하고 숙박하고 갔던 전례가 한 50여 회가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입장은 이거 숙박업소로 이제 활용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제대로 등록을 하고 숙박업소 영업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것도 공소사실에 추가를 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이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안성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그 검찰의 견해, 시각 정말 참담하고 부당하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쉼터에 뭐 정대협 관계자들인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할머니랑 같이 올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올 수도 있고 MT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숙박업소도 아닌데 왜 거기서 잠을 잤냐? 이게 어떻게 적용될 것 같습니까? 재판장에 가서? 이게 유상으로 썼다는 건데 이제 그 윤미향 의원 주장은 그 검찰 주장은 유상으로 썼기 때문에 돈을 받고 예, 미신부 잠자리를 준 거 아니냐? 숙박업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면 또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윤미향 의원 입장은 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실비 쪽으로 관리비 쪽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영업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뭐 이제 봐야겠으나 주된 이용자가 일반인들이라기보다는 뭐 민변이라던가
이런 관련 사회단체들이어서 꼭 그렇게 일반인 대상으로 숙박업을 한 것인지는 또 이제 지켜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50회 전부 다 거기에 해당하는지 예. 그건 좀 나중에 차근차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 금고 이상형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업무상 횡령, 준사기, 배임 이 정도가 인정이 돼야 금고 이상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져도 이제 당연 무효가 되는데요. 예. 일단 이거는 선거법 관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법정형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지는 게 가능하고요. 또 이제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또 썼다. 이 부분도 이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는 이런 좀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건 보면 재판이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사무실까지 다 갈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겠죠. 왜냐하면 보조금법이나 지방재정법 위반, 지금 말씀하신 사기 그 부분도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인데, 예, 윤미향 의원 측 반론은 학예사가 없는 게 아니라 비상근도 가능하다고 해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서 비상근으로 뒀다라는 부분이라던가 또 2016년에 이미 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아놨는데 이번에 다시 그것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 윤미향 의원 측은 그때도 이미 후원회원만 모금을 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을 안 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났던 걸 어떻게 또 기소하느냐 이런 입장이고 또 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이를 모집한 것도 이건 사망 전에 기부금품을 모금할 금품을 모금할 계좌를 사망 전에 등록할 수 없어서 개인 계좌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위법이 되느냐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재판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지난 2016년 상사인 부장검사의 폭행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가해자였던 부장검사는 해임됐습니다만 수사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김홍영 검사가 살고 싶다 이런 좀 안타까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으로 선택한 게 2016년입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한 차례 이 사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때 내린 결론은 그냥 해임 조치를 한 겁니다. 예. 폭행의 비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냥 해임을 하는데 그쳤고요. 별도로 이게 형사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형사 고발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나오게 됐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죠. 이 이제 나와서 바로 이제 지난해 8월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어떤 정상 이제 변호사 등록은 받아들여 주더라도 이 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형사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뒤늦게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 지난해 8월에 접수가 됐는데 1년 가까이 그 고발인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졌고요. 정작 그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로 개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김 검사의 유족들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네요. 네, 고발한 대한변호사협회 측과 김 검사 유족 측이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제출 이유는 올 3월에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에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마자 검찰은 이제서야 유족 측의 참고인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글쎄요, 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다 받아주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게 뭐 확률적으로 높지 않더라고요.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부가 김 검사의 죽음이
김홍영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또 이제 경향신문 취재 결과로 드러났는데요. 예. 물론 이제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정부의 대표자는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저희가 피고 입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이제 기각을 구하죠. 이제 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말라라고 재판부에 의견 개진을 하는데 이 사안은 일단 그 2년차 검사가 정말 선배의 어떤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직의 어떤 위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법무부 측에서 이 개인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개인을 비난하는 듯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답변서를 제출한 건 상당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검찰의 문화를 바로잡고 이 부분이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식의 답변서 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폭력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해서 최근에 구속된 그런 검사도 있었잖아요. 네. 이건 그렇죠. 예. 검찰의 조직 문화, 상명하복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굉장히 검찰 문화가 내부적으로 경직돼 있고 선배 후배 문화가 강해서 선배가 뭘 하면 또 상관이 뭘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하급자의 자유랄까, 뭐 선택의 자유랄까 이런 게 전혀 인정이 안 되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지난 8월에 SNS에서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판사들은 그런 거 없죠. 판사들은 좀 자유롭죠. 그래요. 자, 사건 사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환자 수십 명에게 C형 간염을 감염시킨 혐의. 이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병원이요. 2001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년 이상 동안요. 이제 통증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다음에요. 농축된 혈소판을 만들어서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이걸 자가혈 치료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술 과정에서 주사액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제 생리식염수 수백 개 이제 주사액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또 이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주사기가 한번 이제 계속 사용이 되다 보면 감염 위험이 높고 실제로 77명, 77명의 피해자에게 C형 간염이 이제 걸리게 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다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이제 보조 업무를 했던 그 병원의 의사, 소속 의사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의료사고에서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잘 없던 것 같은데 이례적이죠? 네,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의료인의 어떤 이게 워낙 피해자가 다수인데다가 아하. 또 주의 의무의 내용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굉장히 무겁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장기간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의사 자격은 박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의료법 8조를 보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형이 선고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기간, 집행기간 동안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아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 행위, 의료 행위를 하다가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그 해당 기간만큼은 의사 자격이 박탈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의료법이 관련 의료법이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예.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 자격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의료 관련 법률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의사 자격을 유지하는 데 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추행, 성폭행 의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시로 가서 또 바로 그냥 새롭게 병원 차리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료법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 자격 박탈은 되지 않는다. 네. 네, 지금 좀, 그래서 이 건의 경우도 사실은 그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의료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안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문제되는 게 일회용품을 또 재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더라도 면허 정지를 할 수 없다는 옛날 판결이 있었지만 이 건의 경우는 보건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서
면허 정지가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니다. 예,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료 사고도 있네요. 이 건도 의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예, 이거는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제 82살에 이제 그 뇌경색으로 치료받던 환자가 2016년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데요. 네. 이제 대장암 의심 정황이 나와서 입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치의가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장 세척제, 장 정결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투약 결정을 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 환자분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됐는데요. 원인이 장 폐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완전히 막혀서 내용물이 통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폐색에 이르렀다는 건데요. 예. 이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게 된 건 이 당시에 복부 CT를 찍어봤더니 장폐색 소견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폐색 소견이 있는 환자한테 장 세척제를 투여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변이 배출하게 되지 못하면서 장의 압력이 높아지고 장 천공 이제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또 환자나 가족에게 부작용이나 위험 설명을 소홀히 했다. 예.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유죄로 인정을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금고 10개월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의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바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사들이 대장 내시경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의협에서는 자기들 회원이 일으킨 사건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 의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한 건 과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김현우 변호사 판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봐요, 이거?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금고 10월 실형을 선고할 때는 누구나 조금 도주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발동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법정 구속한 것 같은데 신분이 의사고 또 두 아이까지 있으면 또 굳이 영장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좀 경계선에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긴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재판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네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젠가요? 그 부산 해운대에서 고급 외제 차량을 몰고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인데, 운전자가 보니까는 대마초를 흡입했더라고요. 운전하기 직전에. 아, 예. 이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운전하기 직전에 마약을 했다.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예. 굉장히 위험한 행위니까요. 근데 꼭 주치뿐만이 아니라 졸음운전 같이 자기 정신 상태가 맞지 예.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그 자체도 도로교통법에는 다 위반이 되는 상황이니까 또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마 혐의를 부인하다가 예. 통장 100개를 들이대면서 추궁을 시작하니까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을 조사를 했더니 대마 흡입 그리고 고급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차 안에서 통장이 60여 개가 나왔다. 요즘 통장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잘 없지 않습니까? 다들 뭐 온라인으로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통장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 또 마약까지 발견됐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경찰로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연결고리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인 거고 아마 이제 계좌가 이제 드러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 추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용이할 것 같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추적을 거듭해 나가다 보면 이 마약과 관련된 자금인지 이걸 어떤 매매하는데 사용된 그 금전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 더 들여다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아마 유치장이 있을 텐데 그럼 48시간 내에 영장을 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받아서 나오면은 예. 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겠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오늘 첫 출연이신데 역시 뭐 다른 방송에서 방송을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